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원장님 평소에 잠 잘 주무시나요? 예, 저는 네. 머리만 대면 네. 바로 잠이 드는 아주 와, 특수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이네요. 그런데 아니, 네. 최근에는 또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지 오히려 잠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늘어나서? 예, 요새는 좀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침 조금씩. 아니 예. 평소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싶으면 이 잠, 수면만한 보약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원장님과는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이 좀 장애가 있다, 불면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뭐 이런 분들 가운데는 평소에 저녁에 밤에는 잠이 안 오다가 낮에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쪽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에는 이게 이렇게 낮에 자꾸 불규칙하게 자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또 맞아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너무 피곤할 때는 또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자는 거는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충곤증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졸리거나 계속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요. 맞아요. 아, 내가 무슨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오, 해서 꼭 네. 수면에 대해서 한번 수면의 질, 네. 수면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건강 스페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건데요. 네. 저희 오늘은 치과 진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선민 원장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해주실 이선민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우리 치아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뭐 이제는 임플란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아주 뭐 대중적인 시술이 네,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도 임플란트 시술 어떤 식으로 받으면 나에게 잘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로 평소에 뭐 임플란트 상담 환자분들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네,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로 우선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시고요. 치료 비용. 네. 그리고 얼마나 아픈가요? 많이 중요해요. 아픈가요? 네.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셔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치료 기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치료가 아픈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네.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가장 최근에 많이 또 각광받는 것들이 이렇게 뭐 발치를 하고 나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가 봐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모든 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양한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단을 했다면 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언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치조골이 손상되지 않고 네. 잇몸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 주위에 치조골의 손상이 심하거나 치은 퇴축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국제적으로 4가지 분류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치 6개월 후 발치화가 완전히 아문 후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발치화의 외형만 아무는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연조직만 아무는 시기가 1,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 시기도 4가지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마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치아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곧바로 식립하면 되지 왜 심지 않고 기다리느냐 예,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먼저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를 살릴 수 없을 경우에 먼저 발치를 시행하고요. 네. 치아를 뽑은 자리, 즉 발치화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2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유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결국 발치 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처음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을 1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씌워놓은 임플란트를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과정을 2차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 두 과정 사이에는 3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굳는 골유착이 일어나는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물이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이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오, 일반적인 굉장히 임플란트 식립 과정. 5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네, 얘기해 주세요. 길게는 뭐 예. 거의 1년까지 걸릴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뭐 하는데. 뼈 이식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있으면 아마 1년도 걸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발찬 즉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시술이 끝날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네. 일반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번 치료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를 한 후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1차 수술을 진행하고 다시 3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최종 보철물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반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의 잇몸 회복에 걸리는 2, 3개월의 기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서 좀 기간상 오래 걸렸던 부분을 그렇죠.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굉장히 정리를 짧아질 수 있는 그런 해주셨네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뭐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이 모든 치아에 할 수 있는 시술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금니보다는 눈에 보이는 앞니 쪽을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이는 쪽이니까 얼른 빨리 뭔가 해결하는 게 결국 좋을 거니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앞니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술법인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앞니의 경우에는 신미성이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면 최종 보철물이 조금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를 연결하였는데 자연 치아가 있을 때 잇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좀 더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결국 임시치아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환자분께서 생활하시는데 뭐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굉장히 뭐 빨리 끝나니까 좋긴 하겠는데 네. 그러면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걸 다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지만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치화 부위에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없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라는 수술이 잇몸뼈에 픽스처라고 하는 기둥을 심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없으면 임플란트에 원하는 만큼의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화에 뼈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치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발치화에 염증이 심한 데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추후 감염으로 인해 실패한 임플란트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발치화 내부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충분히 치유가 완료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치한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물렁한 경우입니다. 뼈의 양도 중요하지만 뼈의 상태, 즉 골질도 임플란트의 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뼈의 상태가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굉장히 잇몸뼈가 굉장히 네. 충분하고 단단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즉시식립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아까 즉시식립 임플란트의 장점은 결국은 어떤 시술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아까 네. 뭐 즉시 기능하는 그런 치아도 들어갈 수 맞아요.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장점들이 또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기간의 단축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뼈 이식 그리고 2차 수술까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마취 후 수술하는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발치창의 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발치와에 피가 차고 그리고 뼈가 새로 형성되는데 이 발치와는 특히 신생골의 형성 능력이 좋은 부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골 형성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플란트 고정에 아주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조골의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잇몸이 움푹 꺼진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흡수되면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치조골 흡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잇몸뼈가 뭐 흡수되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뼈 하고 나면 네. 임플란트 뭐 기능을 안 하면 뼈가 녹게 되니까요. 아. 아까 그런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럼 치아가 없으면 왜 잇몸뼈가 흡수되거나 뭐 이제 녹아버리게 되는 건지 이게 기간에 따라서 완전 소실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예. 어떤가요, 원장님? 네,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조직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위축되고 흡수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이 되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깁스를 풀었을 때 네. 반대쪽 다리보다 위축되거나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뼈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있을 때는 치아 뿌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그 지지해주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위축하게 됩니다. 잇몸뼈에 흡수되는 양은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치 후 첫 3개월 정도 동안에 원래 치조골 폭의 한 30%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치조골 폭의 50% 정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네.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바로 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잇몸뼈가 녹는 거를 그만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원장님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빨리 그렇죠. 시술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빼고 나서 그냥 뭐 그냥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잇몸뼈가 녹고 있다라고 녹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거 내가 지금 네. 이 소중한 잇몸뼈가 녹고 있구나 이렇게 안 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치과를 가셔서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과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치아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남아서 내원하시거나 이렇게 부러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만 남은 경우에는 뿌리 상방으로 이제 보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주위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여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고 현재는 최종 보철물까지 완료되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쪽 위에 어금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아,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 공포증이 좀 심한 환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한 상태였었는데 네. 마취 한 번으로 발치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음. 그리고 뼈 이식과 2차 수술까지 완료되어서 환자분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앞니를 예. 상실한 경우와 양쪽 어금니. 어금니를 상실한 네, 경우요. 이 각각의 치아 뭐 임플란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니, 뭐 어금니 상관없이 전체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같은 경우에도 좀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좀 여러 개의 치아에 식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원장님 가능할까요? 네, 반드시 한두 개의 치아에만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주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시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네. 결국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의 깊게 또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진단 하에서 네.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어떤 적응증,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여러 네. 가지 그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잘 했는데요. 저희가 그럼 어떤 이런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특별하게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나요, 원장님? 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시술 후에는 이제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는 일반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주위에는 자연치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위에는 음식물이 잘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이솔지구와 함께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워터픽 같은 구강 보조용품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임플란트 치주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임플란트 상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 스케일링도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으시다고 치과 방문을 미루지는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굉장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맞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네. 구강 관리를 하는 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떤 자연치아를 되도록이면 이를 빠지지 맞아요. 않게까지 네. 가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평소에 저희 구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평소에 구강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한 이솔질과 치실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치실을 잘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워터픽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강 보조용품을 잘 활용하셔서 치태나 치석이 잘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만약에 피가 나거나 하시면은 바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스케일링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지 혹시 추천하시는 그 기간이 있으신가요? 저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여러 네. 가지 케이스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흡연을 하시거나 조금 관리가 조금 부족하게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또 좀 많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앞서서 뭐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스케일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스스로도 뭐 이런 거 잘 지키시면서 구강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원장님? 저도 당연히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양치질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저는 4번을 네 번이요? 오. 이용하고 있고요. 네.
식사 후에는 당연히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매번 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네. 그리고 치간 칫솔도 같이 한 번 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원장님이 먼저 모범이 돼서 환자분들에게 그렇죠. 직접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사실은 네. 보면 원장님들이 그런 거 본인 얘기하고 본인이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은 그런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첫 번째 주제 구강 건강 이야기. 뭐 우선 그래도 3에서 6개월 정도로 꾸준하게 치과를 방문해서 네, 구강은 건강한지 좀 검진을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에는 네. 저희 내과 질환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저희 내과 하면 이 위와 위, 대장, 대장.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오. 것들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또 빠질 수 없는 건강검진 뭐가 있죠? 위, 내시경. 내시경. 예, 오늘 그래서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래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의 수도 정말 급격하게 뭐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위 대장 질환, 뭐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층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번째 주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배창범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위장부터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저희 오늘 혹시 3대 위장 질환 들어보신 적 3대 있으세요? 위장 질환, 뭐 어. 위염증은 기본일 것 같고요. 위염, 네. 위궤양, 위암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저희가 요새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또 요새는 또 뭐 스트레스, 요새 뭐 또 스트레스. 코로나 스트레스 뭐 이렇게 또 맞아요.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거 많이 받는 분들은 또 위험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원장님? 네, 위장 질환은 식도 위 12지장에 대한 질환을 모두 총칭하게 됩니다. 매우 다양한데요. 위염, 위암, 위궤양, 그다음에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 점막하 종양 등등의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염이 가장 다양하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명치 끝 통증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2년마다 꼬박꼬박 내시경 오,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받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위염약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말씀하신 모든 이런 질환들이 위내시경으로 다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 내시경은 식도 위 12지장에 대한 질환을 검사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면 네. 그 위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위 저부, 그다음 위 체부, 전정부로 구성되게 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긴 관을 이 만을 통해서 삽입을 한 이후에 긴 관 끝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한 이후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고 위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 절제술을 통해서 바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 40세 이후부터는 성인에게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예, 그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 그 검사를 선택하게 되고 대장암 검사는 50세 이상 매년 분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2년마다 뭐 원장님께서는 내시경을 네, 받고 그렇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안 받으면 이것도 네. 또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꼬박꼬박 받아줘야 됩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연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시경 검사를 작년에 예.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너무 무섭고 겁도 나서 그 검사 받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검색을 해봐서 최대한 다 그렇죠. 지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뭐 내시경 받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 전날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 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이나 색깔이 옅은 이온 음료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전에 그 충분한 관찰을 위해서 기포 제거제를 검사 10에서 20분 전에 복용하게 되고 특히 노인분들이 검사를 하실 때는 틀니를 꼭 제거한 이후에 위내시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내시경 전에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위가 잘 비워진 상태이고 두 번째 사진은 보시다시피 위 내부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잘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끔찍하네요. 두 번 받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금식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기 전에 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잘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결과 굉장히 두근거리잖아요. 떨리잖아요. 제일 무서워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렇게 위내시경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벼운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환자분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그 속이 많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듯한 증상으로 내원해서 위내시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 부위가 네. 위내시경 할 때 식도와 위의 경계 부위인데요. 옆쪽으로 여러 군데에서 찢어지는 듯한 점막 손상이 관찰되고 있고 네. 이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도염은 굉장히 흔하고 위산이 거꾸로 역류해서 그 독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는 아주 그 고약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발생이 되면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이 있을 때 주로 우리가 호흡기 질환만을 의심하게 되는데 사실은 만성 기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역류성 식도염에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고 네. 특히나 만성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는 꼭 한번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소화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 식도염, 내시경, 소견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점막이 손상된 걸 봤고요. 아까 사진 보니까 사진만 봐도 뭔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기침을 자주 해도 이게 역류성 그렇죠. 식도염일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소화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도염만큼이나 또 흔한 증상이 위염이잖아요. 자, 원장님, 만성 위염은 어떤가요? 만성 위염은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위 점막에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점막의 표층에만 위에 염증이 존재하는 표재성 위염이 있고 좀 더 진행이 돼서 위 점막이 위축이 되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장상피 화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장상피 화생이란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세포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위 점막이 장 점막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위암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의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권고하지만 위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 화생이 관찰이 되면 네. 1년마다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는 조기 위암을 찾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위내시경 상에서는 이렇게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보이게 되고 네. 특히나 요즘 중요한 부분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살고 있는 나쁜 균이고 100% 만성 위염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십이지장 궤양, 위 궤양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위암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위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되면 그 항생제를 통한 제균 치료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균 치료 이후에 균이 잘 죽었는지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 굉장히 네.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궤양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궤양이 있는 경우에 이런 궤양이 또 모두 다 위암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나요?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하진 않지만 네. 대부분의 위암은 위궤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궤양이란 아까 보여줬던 위암과는 다르게 좀 더 심하게 점막 하층까지 손상이 일어난 경우인데요. 그
위궤양이 중요한 이유는 위궤양을 거쳐서 위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하고 조직 검사에서 위암이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면 이제 양성 위궤양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활동기 아주 심한 화산에 마치 분화구처럼 네. 파여 있는 네. 위궤양이 보이고 이제 약을 꾸준히 드시면 한 달 정도 후에는 치유기, 그다음에 이제 반응기를 거쳐서 완전히 낫게 됩니다. 활동기, 치유기, 반응기를 거쳐서 서서히 네, 이제 치유가 치유가 일어나네요. 된다. 예. 네, 그 약을 그나마 결국 뭐 나을 수가 다행인 있네요. 상황이다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염증과 궤양을 넘어서서 악성 병변이라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지 이게 그렇죠. 암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예. 우선은 식도암부터 저희가 알아볼까요, 원장님? 예. 예, 식도암은 네. 그 내시경상에서 식도 내부로 돌출된 아주 불규칙한 종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내시경 할 때 식도 주위에서 저렇게 불규칙한 종괴의 모양이 보이는데 식도암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 그다음에 양잿물의 흡입력, 60대 이상의 남자, 그리고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그래서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흡연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해 준 대로 식도암 네.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식도암은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인이 좀 명확하잖아요. 예, 올 때 또 흡연도 하고 네. 술도 마시고 어떻게 불규칙한 생활이 그런 걸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식도암 그 다음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위암이잖아요. 그러면 위암의 형태도 저희가 확인해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원장님 위암은 어떤가요? 그 위암은 사실은 대부분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암이 좀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속쓰림과 체중 감소 그리고 흑색변이 있는데요. 흑색변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이는 위출혈을 의미하고 위출혈은 보통 위암의 그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이 흑색변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 내부에 궤양이나 위암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조기 위암은 이제 궤양, 미란, 발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 전정부, 위 아래쪽 부위에 큰 궤양이 보이는데 이런 궤양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기 위암으로 확진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위 내시경 할 때 놓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이분 역시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기 위암으로 확진됐지만 좀 전의 사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그런 병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받을 때도 꼭 그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뭐 별로 사진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네. 저런 거를 찾는 거는 경험에 의존해서 찾을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자분 결국은 본인께서도 내시경 검사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조기 위암을 발견을 해서 다행히 잘 치유된 사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위장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조금 더 밑으로 네. 대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체감하시나요? 저는 뭐 네. 주로 많이 얘기를 듣죠. 방송에서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또 아. 여러 가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병원 생활하는 분들은 오. 가끔 얘기를 듣는데 네네. 예, 그런 분들 얘기 들어서 그래 대장암이다, 굉장히 무섭다, 위험하다 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배 원장님께서도 실제 환자분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2017년 통계에도 보시면 대장암은 현재 전체 암 발생률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암은 아니었는데 육류 섭취나 기름진 음식 그리고 갈수록 운동을 안 한 그런 그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대장암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 역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위암, 대장암 두 가지가 네. 굉장히 높은 저희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은 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대장암의 위험 인자는 일단 그 대장암의 가족력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만, 특히 흡연, 과음 등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육류를 섭취가 늘면서 대장암 빈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환경들, 식습관 등이 바뀌면서 대장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이 대장암도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어떤 이상 신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장암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의 초기 증상은 네. 우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평소에 변을 잘 보시던 분이 없던 변비가 생기거나 혹은 설사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면 우선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체중 감소 그리고 흑색변, 혈변 등이 나타날 때 꼭 소화기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이 대장암 역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 정기적인 그런 검진을 통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자료 화면을 주셨을 때요. 40세 이상에서는 네. 내시경, 그다음에 50세 넘어서는 또 다른 검사를 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게 저도 좀 어려운데요. 분별, 자멸 검사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50세 이후에는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검사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에서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변에 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변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대장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실제로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분변 자멸 검사에서 피가 검출이 안 되는 음성인 오.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꼭 눈으로 확인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 음성이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다른 거보다는 물론 네. 이 검사를 받는 건 가벼운 거기 때문에 가벼운 거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혹시나 내 몸이 또 중요하면 이런 대장 내시경 같은 거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대장 내시경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로는 저희 40세 이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내시경을 받았을 때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 그 용종의 결과, 즉 암에 가까운 선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에서 2년마다 권고하기도 하고요. 특히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50대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늦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찍 시작을 해서 좀 더 간격을 짧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대장암 빈도도 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30대 초반부터 대장내시경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대장암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권고사항에서는 50세 이상이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 들어서 그렇죠. 식습관이 변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하거든요. 예. 원장님, 이 대장 내시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자료 화면을 같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내시경 검사 역시 긴 관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60에서 80cm 정도 삽입을 한 이후에 맹장까지 도달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후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염증이 보이거나 혹은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용종이 있으면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거 네. 받아봤거든요. 네네. 예. 대충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아봤는데요. 네. 이거 받아볼 때 제일 사실 힘든 게요. 이게 장을 비워야 된다고 그래서요. 굉장히 약을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청결제라고 알고 있는데 장청결제가 아니라 장정결제라고 정결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정결제를 네. 복용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먹고 굉장히 그 전날이 힘들었다는데 과연 지금 이게 좀 더 간편하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과연 어떤가요? 최근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거를 장을 비울 수가 있죠? 네, 장정결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장내시경을 받고 싶은 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을 비우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사실 검사를 하지 못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일단 장 정결제는 물약과 알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 장을 청소하는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은 3리터 정도를 3 복용하셔야 리터요? 합니다. 3리터요. 이 3리터는 이제 최소 3리터고 네.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아. 들을수록. 그래서 검사 전날 물 1.5리터와 약을 먹게 되고 네. 다음날 검사 당일날 검사 시간 4시간 전에 물 또 1.5리터와 약을 먹게 되는데 네. 물약이 좀 비리다, 좀 먹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약을 권하게 되고 알약은 이제 맹물 생수와 먹게 되니까 훨씬 편하고요. 네. 근데 요즘은 물약도 맛이 많이 개선이 돼서 전에 못 드시던 분들도 쉽게 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 물 3리터가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맹물보다는 오히려 이온 음료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용하시면 아마 장 준비를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장 정결제를 복용하면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네. 약간씩 움직이는 걷기 등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장 청소가 수월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은 포카리 스웨트 맛이 나요. 네. 특정 음료를 이온 얘기하면 음료 안 돼요. 맛이 이온 난다. 음료 맛이 나요. 네. 그래서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편해졌다. 이전보다는 이제 뭐 물약이라든지 알약 새로운 약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장 정결제도 좀 마시기에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아졌다라고는 해주셨는데 그럼 검사 전에 원장님 이러한 장 정결제만 잘 복용하면 검사 받을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장 정결제 복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사 2, 3일 전부터 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요. 예, 특히 그 C가 들어있는 과일이나 오. 그리고 그 잡곡밥 그리고 잘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야채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날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음식물들은 장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할 때 아무래도 충분한 관찰의 그 방해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그 깨끗하게 잘 비워진 장과 아직 음식물이 좀 남아 있는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예, 위에 있는 장은 병변을 놓칠 수가 없는 네. 용종도 잘 관찰되지만 네. 밑에 사진처럼 아직 그렇게 그 음식물이나 변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다시 준비해서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금식 그리고 충분한 3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 검사까지 다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마시고 준비를 했는데 했는데도. 검사를 못한다고 굉장히 좀 힘든 와, 일이 되겠네요. 고난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의사항 잘 지켜서 네. 검사 준비를 좀 충실하게 따라가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흔히 저희가 듣는 게 이 용종, 그래서 용종. 대장 용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네.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이 용종이 꼭 암으로 또 발전하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유는 대장 용종을 작은 상태에서 발견하면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장 용종은 갈수록 커지다가 세포 변화가 생겨서 대장암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은 용종일 때는 우리가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대장암이 아니지만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돼서 시간이 몇 년이 흐르게 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용종이 빨갛게 크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 부분의 용종과 밑에 정상 점막의 조직이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내시경을 하면서 동시에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로 치료가 동시에요. 가능하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조기 대장암으로 나왔지만 내시경으로 치료가 끝난 아주 좋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 좀 더 지난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 이렇게 빨갛게 피가 나고 있고 네. 굉장히 불규칙한 점막의 형태를 보이는 진행성 대장암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은 어렵고 천상 수술을 통한 장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진행이 됐다면 항암 치료까지 하게 되는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저는 들으면서 되게 이제 긴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도 용종을 제거해 봤거든요. 아, 내시경 근데, 중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서 제거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진단하는 검사인데 이게 제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보시던 예. 예,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절제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면 그거를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용종 밑에 점막으로 파란 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점막을 띄운 후에 올가미를 걸어서 전류를 통하게 해서 이제 소작하면서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 점막은 굉장히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떼다가는 그 구멍이라고 하죠. 장 천공이 네. 발생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공을 막기 위해서 물이라는 어떤 완충제를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올가미를 걸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장 천공의 부작용 없이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용종을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네, 대장 조직과 구분되는 대장 용종 절제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뭐 대장 쪽 질환도 생각해 보면 대장암도 있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질환들이 있잖아요. 배 원장님, 대장 질환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대장에는 이렇게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을 제외한 네. 사실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었던 실제 환자분들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체중 감소가 지속이 되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이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료를 한 이후에 위 대장 내시경을 권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장의 가장 안쪽 부분 말단 회장부와 맹장 부위에 이렇게 염증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장 결핵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복용한 후에 완치돼서 지금은 뭐 잘 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요. 이분도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이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한 이후에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그 우측 사진처럼 그 점막이 길게 패인 궤양들이 관찰이 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제 크론병이라는 장 염증성 질환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론병에 대한 그런 면역 억제제 약을 복용하고 지금은 정상인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있을 때는 꼭 그 내시경 경험이 많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내시경 검사와 함께 평소에 대장 건강, 뭐 위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을까요? 저희가 보통 네. 어떤 음식이 좋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보통 입에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은 게 많고요. 맛없는 게 몸에 네.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맛없는 거 보통 얘기하면 뭐 거친 잡곡밥이라든지 야채, 채소 네. 그런 게 사실은 입에는 맞지 않지만 몸에는 굉장히 좋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뭐 달콤한 케이크나 기름진 삼겹살 고기 맛있는 좋지만 네. 물론 안 드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게 위장, 대장에는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우리 입에 달고 좋은 음식일수록 우리 건강을 좀 망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내 식습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네, 원장님께서는 뭐 돌아보실 계획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 뭐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 관리 평소에 꼼꼼하게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